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백병원 가정학과 박승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활기찬 노년의 건강관리이긴 한데 사실 제목이 너무 좀 광범위합니다. 이 주제를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오늘 좀 발표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노화와 노쇠 그리고 이제 근감소증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아마 이런 통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제 한국인의 건강 수명과 관련된 겁니다. 기대 수명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제 얼마나 살 것인가 예측하는 값이고요. 그러니까 0세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살 것인가 예측하는 값이 되는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죠. 여기 보시면 1970년도에 태어난 0세 아이는 남자는 이제 58세까지 사는 게 기대되고 여자는 65세까지 70년대에 태어났을 때요. 하지만 이제 2015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남자는 79세, 여자는 85세까지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또 이제 의료도 발전해서 오래 살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명이 늘었는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 수명이라고. 이 건강 수명은 뭐냐면 여기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수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 게 있고 하얀 게 있잖아요. 예, 여기 하얀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냥 태어났을 때 기대 여명이 82세지만 건강 수명으로 따지면은 한 65세 정도까지. 그럼 나머지 기간 한 17년 정도는 아프고 좀 지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사실은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물론 이 아픈 거는 조금 아픈 것과 많이 아픈 거 아주 이제 좀 그 범위가 넓지만 어쨌든 이 기간을 좀 줄여보자. 그게 이제 오늘 하는 강의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나이가 드는 거죠. 이게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조금 이제 복잡하게 하나의 생리적인 변화의 과정이 아니고 인체 전체의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나이하고 관련되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은 좀 복잡하지만 되게 단순하게 우리 몸의 여러 군데서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력도 떨어지고 청력도 떨어지고 뭐 심장의 그런 뛰는 기능이라든가 우리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감소가 생기는데, 간단하게 보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우리가 태어나서 점점 기능이 좋아져서 한 20, 30대 최고로 찍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노화입니다. 물론 이제 좀 안타깝고 슬플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같이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 노화는. 그래서 아주 보편적이고 다만 진행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같은 나이인데도 사람마다 조금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요렇게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게 일반적인 평균 값이라면 이 그래프가 좀 천천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걸 굳이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성공 노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반대로 평균보다 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병적 노화라고 불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같은 나이 또래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특징적으로는 하나의 더 특징이 있는데, 이 노화의 특징은 개인차가 크다. 예, 개인차. 그래서 생물학적 연령과 실제 능력의 연령 차이가 존재하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요쯤 나이가 되면 여기서 그래프를 싹 이렇게 그으면요, 이게 70세라고 하신다면 여기 같은 70세지만 요 평균값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으면은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겠죠. 젊을 때는 그 차이가 작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거든요. 이 벌어진다는 의미는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좁혀서 아까 그런 건강 수명을 좀 더 길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병적 노화를 설명하는 개념이 노쇠입니다. 그래서 이 노쇠는 다른 말로 이렇게 허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 노쇠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리적 예비력이 잠소하여 외부의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우시죠? 말이 좀 어려운데, 항상성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요 일자선 있잖아요.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 이게 항상성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체온 있잖아요, 체온. 우리 인체의 체온은 36도 정도가 이제 정상 체온이잖아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지금 오늘처럼 더운 날 밖에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햇빛을 받고 그러면은 땀이 나서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37도가 되면 36도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겨울이 돼서 추운 데 있으면은 온도가 35도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근육이 막 수축하고 떨려가지고 온도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36도로 맞추는 거죠. 그런 거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는 거. 이런 체온뿐만 아니라 혈압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맥박수도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나이가 드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쇠가 아니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능이 잠깐 이렇게 떨어졌다가 짧은 시간에 회복해서 원래까지 회복이 되는데, 노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또 문제는 원래 정상값까지 돌아가지를 잘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노쇠한 분들이 점점 이제 약한 쪽으로 가는 방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쇠를 좀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이제 프리드라는 어떤 교수님이 이제 노인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는데, 이분이 그런 연구를 하니까 이제 좀 빨리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갖는. 예, 그래서 노인 한 5,317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다가 여기 보이는 이 5가지 특징을 갖고 그룹을 나눠가지고 좀 지켜봤습니다. 정말 차이가 있을까? 이런 특징이 있는 분들이 정말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5가지 특징, 체중이 빠지거나 정신적으로 이제 힘들거나 활동이 너무 느리거나 걷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손에 힘하기가 너무 없으신 분들, 이런 거에 하나도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비노쇠 또는 우리가 강건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한두 개가 있으면은 노쇠 전 단계, 그리고 3개 이상이면 노쇠,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지켜봤습니다. 예,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거를 지켜를 받고 한 4년 정도 봤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확실히 문제가 없던 분들은 오래 살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개, 3개 이상 있던 분들은 생존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차이가 있구나. 약하신 분들이 확실히 영향을 주고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걷다가 이제 넘어지는 그런 낙상이나 아니면 움직임의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 거에 제한이 있다거나 입원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확실히 노쇠하신 분들이 좀 이제 많이 생기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의사들도 물론 이제 이게 1990년도쯤에 이제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이 논문은 아까 2000년도에 나왔던 논문이고,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노쇠하신 분들의 좀 극복하기 위한,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아까 제가 노화의 특징이 점점 이제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조금 나빠진 상태에서 좋아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연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노쇠에서 노쇠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위에 빨간 거는 진행하는 비율이고요. 논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3년 본 것도 있고 10년 추적 관찰한 것도 있는데, 결국 이제 나빠지는 비율은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진다고 돼 있지만, 다행히도 노력에 따라서는 노쇠한 사람이 노쇠 전 단계로 이렇게 돌아가고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돌아갈 수 있다. 적게는 뭐 10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돌아갈 수 있고, 노쇠 전 단계에서도 또 괜찮은 쪽으로 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또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으셔도 노력할 여지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좀 있다는 거죠. 예, 그냥 나이 든다고 우리 그냥 나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좀 좋아질 여지가 있고, 완전히 좋아지지 않더라도 노쇠 전 단계에서 일로 안 가고요, 노쇠 전 단계로 그냥 노쇠로 안 가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으신 거죠. 노쇠의 기전은 사실 복잡합니다. 예, 복잡합니다. 노화 현상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입맛도 떨어뜨리고 활동도 저하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물론 이제 이런 노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영향을 주지만, 이런 질병과 그리고 내적인 요인인 노화 자체 때문에 결국은 안 먹게 되고 먹는 게 줄어들고,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근육량이 빠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지면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기능장애가 생기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것들이 몇 번 반복하면은 이제 노쇠 쪽으로 굉장히 점점 악화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근육량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노쇠의 핵심 요소는 근감소증.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께서 많이 유튜브도 보시고 뭐 TV나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근감소증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런 근거로 이제 요즘은 노인분들에게서 이제 근육을 보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고 먹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거든요. 지방과 체중과 근육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보시면 요게 20세입니다. 20세. 20세 기준으로 해서 체중은 쭉 늘다가 한 8, 90세쯤 되면 이제 체중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70세쯤에서 지방은 점점 늡니다. 근데 근육은 어떻게 되냐면 20에서 한 40대까지는 쭉 늘다가 4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렇게 내려갑니다.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단백질이 합성이 돼야 되는데 단백질이 합성하는 그런 자극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민감도가 떨어져서 젊을 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조금만 먹어도 더 근육이 잘 생기는데 나이가 드시면은 그게 떨어져서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뭐 젊을 때 사람들 적게 먹은 만큼의 근육을 좀 만들기 때문에 그런 민감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활동이 떨어지면은 운동하는 게 떨어지면은 우리 운동 자체가 근육을 만드는 자극이 되거든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근데 사실 좀 잘 안 걷게 되고 젊을 때보다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점점 40대 이후로는 내려가고 70대 이후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근육의 질도 20대 때는 이렇게 진짜 근육으로 딱 이렇게 꽉 차 있다가 60대가 넘어가시면 이렇게 지방이 낀 근육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힘 같은 것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근감소증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이제 노력하게 되고 우리 의사들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렇다면 기준값이 있어야 되니까 근감소증을 정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 근육의 양과 근육의 힘, 근력 그리고 신체 기능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근육량과 근력이 저하가 있을 때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하거나 또는 근육량을 바탕이 저하되고 신체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근감소증이라고 하고 심한 근감소증은 근육량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또 신체 기능도 떨어졌을 때 심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은 이렇게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물론 이제 병원에 오셔도 할 수 있고 요즘 아파트나 아니면 어디 헬스클럽 가시거나 하시면은 할 텐데 이제 가장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통해서 양을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근력은 악력 기준으로 보통 우리 같은 나이 또래에서 하위 20% 미만을 근력이 떨어지는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악력 기준으로 보면 남자분은 28보다 작을 때 28kg보다 이게 꾹 힘을 줬을 때 28kg보다 작으면은 악력이 떨어진다. 아까 우리 5가지 요소 할 때 악력도 들어가 있었는데 악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이 악력 하나만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근감소증에 해당됩니다. 아니 근감소증이면서 근감소증에 거의 가깝다라고 생각되면서 아까 노쇠 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하나만 해당돼도 노쇠 전 단계니까요. 여자는 18kg. 그래서 악력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떨어지신 분들 28보다 작거나 18보다 작으면은 이제 내가 운동을 좀 더 해야겠다. 악력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악력 말고 그 옆에 하나 더 있었죠. 우리가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것들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그 중에 제가 갖고 온 게 요거 하나 여기 갖고 와서 걸음 속도를 쟀거든요. 4m 정도 걸으면서 이게 어느 정도 속도만에 이 4m 걸음을 걷느냐. 요것도 유의하게 그런 생존율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초당 1m 미만이면은 이것도 이제 그 저하에 해당됩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에. 그래서 이제 또는 이걸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서기. 이렇게 의자 있잖아요? 의자에다가 앉았다가 일어서고, 앉았다가 일어서고를 5번 반복했을 때 12초 이상 걸리면은 이것도 이제 근력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좀 반영하는 시사점이 되겠고, 균형을 잡는 거. 양발로 편하게 서고, 대각선으로 하고, 뭐 또는 한 발 들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신체 기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근감소증 같은 걸 평가해서 이런 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 더 노력을 조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점수 혹시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어머니들이 이제 했을 때 첫 번째 근력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근력에 보시면 무게 4.5kg 정도의 거를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는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고, 이거는 설문이니까 내 생수병 한 3, 4개 정도나 큰 벽돌 같은 거 내가 들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으면 빵점인 거, 0점인 거고, 조금 어렵다고 하면 1점인 거고, 매우 힘들다 하면 2점 점수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 한쪽에서 끝까지 걸어갔을 때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거,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끝으로 걸어가는 거, 그런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계단을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낙상, 1년 동안 몇 번 넘어진 적이 혹시 있는가, 내가 걸어 다니다가 다리에 근육이 없고 기운이 빠지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을 때 이 점수를 매겨서 기준점은 4점입니다. 4점 이상이 나오면은 이제 내가 약간 근감소증 같은 거일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그런 거를 한번 좀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변화가 어떤지, 내가 노력을 할 건지,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먹는 거에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영양소가 사실 이렇게 6대 영양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하고 비타민, 무기질, 물, 요게 6대 영양소고요. 사실 다 골고루 필요하시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이게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왜 중요하면 이게 우리 몸에 열량을 주고, 이 열량이 결국은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를 주고 그게 체중을 유지하는 데는 이 3가지 영양소가 중요하세요. 체중을 그래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 밥은 잘 안 먹고 대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걸로, 비타민, 미네랄,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는 주로는 비타민, 미네랄이거든요. 이런 것만 먹은 걸로 내가 어떤 기능을 유지하고 뭘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걸 많이 사 먹고. 하지만 밥을 잘 안 먹으면 이 비타민, 미네랄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열량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만 먹으면은 살이 빠집니다.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밥을 정말 사실 잘 먹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 일반적인 지침은 첫 번째로는 골고루죠. 골고루 먹는 거. 여기 있는 분들께서는 다들 이제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잘 못 먹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면 내가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내가 혼자 밥 챙겨 먹기가 힘들고 반찬하기도 솔직히 힘들고 이런 측면이 있으시니까, 이제 여기 예로 적어놨지만 한국 노인은 밥으로 거의 많이 먹으면서 전체 우리 몸에 필요한 열량의 일반적인 이제 잘 골고루 안 먹는 분들은 밥으로 전체 열량의 한 80%를 채우고 반찬 한 2, 3개, 물에다가 밥 말아 먹고 김치랑 몇 개,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지고 단백질은 줄어들고. 그래서 골고루 먹는다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먹고 견과류도 좀 먹고 과일도 좀 먹고 가급적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하셔야 골고루 좀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밥은 이렇게 먹을 때 얼마나 먹느냐. 일반적이라면은 조금 너무 배부르지 않게 먹는다. 하지만 그 너무 배부르지 않은 정도가 체중은 유지가 되게, 나의 체중이. 여러분들 나이 드셔서 체중이 빠지는 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질병 얘기도 나오겠지만 뭔가 진단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뭐 체중을 좀 빼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많이 심한 비만이 아니라면은 체중을 너무 빼려고 하시는 거는 그 질병은 좋아질지 몰라도 나의 체력이나 노쇠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체중 빠질 때 지방만 빠지지 않거든요.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주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게 체중이 유지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고, 만약 체중이 적게 나거나 기운이 없다 그러면 내가 먹었던 밥에서 기운이 없으면은 좀 더 드셔야 돼요. 좀 더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운이 날 수 있고, 또 싱겁게 먹으라는 말 많이 들으시긴 하는데 이것도 일반적이라면 그렇지만 만약 너무 평소에 식욕이 없고 그러시면은 너무 싱겁게 드시면 좀 안 되죠. 왜냐면 그러면 먹는 게 너무 떨어지니까. 내가 먹는 게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은 사실 간을 좀 하셔야 되고, 싱겁게 먹을 때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팁은 국물을 좀 적게 먹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밥 말아 먹고 하는 게 이제 밥맛이 없으면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국물이 좀 간이 되려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물을 좀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먹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조금 싱겁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단백질은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아까 근육을 합성하는 그런 단백질 생성의 자극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하는 거는 단백질을 몸무게 kg당 1에서 1.2, 그리고 영양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근육이 없는 분들은 1.5까지 먹으라고 하는데, 내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 60g 먹으면 됩니다. 단백질을. 60kg면 60g, 50kg면 50g. 생각보다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략 생각하면 남자는 한 하루에 60g, 여자는 한 50g 정도 먹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거를 좀 골고루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대충 보면 끼니마다 먹을 때마다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데 대략 한 끼당 한 20g 정도 먹는다. 그 20g에 해당하는 값이 고기 종류로 따지면 고기 종류는 큰 차이 없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다 해서 100g당에 한 20g 정도가 단백질로 들어가 있고요. 고등어는 한 반마리 정도, 반팩 정도, 계란 한 2개, 두부는 한 모가 한 500g인데 3분의 2 정도, 200g 정도, 미리그램 정도 먹으면은, 200g 정도 먹으면은 이제 한 20g 좀 되고, 그 다음에 콩은 한 5큰술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끼니마다 나눠서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이런 정도는 먹어야,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밥 먹을 때 밥하고 반찬 2-3개 먹는 분들, 그런 분들이 먹는 하루 단백질량은 보통 20에서 30g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먹었을 때. 그거보다 더 작거나.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좀 챙겨 먹는다고 해야 이 정도를 조금 맞추실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칼로리, 전체 에너지랑 단백질을 충분히 이 권고되는 수준으로 먹는 분들은 4명 중에 1명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4명 중에 1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맞춰서 드셔야 되고, 그래도 잘 못 먹는 분들이 계시죠. 잘 못 먹는 분들이 계시면은 사실 그냥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이제 종합 비타민제 먹는 것보다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우리 경구 영양 보충제라고 부르는데 그린비아나 뭐 뉴케어 뭐 이런 것들, 메디푸드, 차라리 이런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한 캔에 한 200칼로리쯤 하거든요. 요거 2개 정도 먹으면은 보통 우리 한 끼 식사 대략 됩니다. 그래서 식사 사이에 얘를 먹고, 이거를 권장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배지밀도 있고 비슷한 게 배지밀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하신데, 이거는 일부러 이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좀 먹는 게 좋고, 채소를 만약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거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비타민, 미네랄이니까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채소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걸로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고기 잘 못 먹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 뭐 요즘 나오는 거 광고하시는 거 사서 드셔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해서 한 10g에서 한 15g 정도는 이런 보충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시니까, 뭐 종류는 사실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양이 중요하고, 일단은 또 하나 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물론 크게는 이제 소변이 너무 좀 밤에 자주 깨고 그러신 것 때문에 물 먹는 거에 조금 이제 제한이 있긴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밤에 말고 낮에라도 수분은 충분히, 이게 1kg당 30ml니까 하루에 1.5에서 2L. 물론 이게 국물 먹는 거나 차 마시는 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노력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수분이 떨어지면 그걸로도 어지럽고 이제 기운 빠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시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내가 물을, 밤에 소변 때문에 문제라면 낮에는 조금 더 많이 먹고 이제 해봐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식이 조절. 이런 분들이 은근히 제 외래도 많이 오시는데, 기력이 없어서 네오난 7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제 왜 기력이 없나 이제 물어보니까 76세신데도 당뇨병 걸렸다고 너무 걱정이 커가지고, 당뇨병 합병증이 너무 걱정이 커서 너무 열심히 하신 거죠. 밥 먹는 것도 막 줄여버리고, 운동대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중이 막 3-4kg 빼셔가지고. 근데 당뇨병 같으면은 합병증 생기는데 20년 걸리시거든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시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셔야지, 너무 노력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약을 이제 먹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나 금방 문제가 바로 확 생기는 질병들은 아니세요. 가만히 놔뒀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영양 상담 같은 거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거는 이런 좀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해서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먹는 게 괜찮으냐 아니냐 이게 알고 싶으시는데 사실 병원에서 이런 거 알려주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 병원에는 이런 전문 영양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대학병원급 정도에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사실 생각외로 이렇게 찾아와서 하기가 쉽지도 않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 과 오시면은 제가 이제 보통 의뢰 드리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 또 시간 내서 하기 싫다 하시지만 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영양 선생님들이 잘 말해줄 수 있고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물론 이제 걷기만 하면 될까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우리나라 그 노인의 생활 습관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실제로 조금 권장 수준에 맞는 분들은 2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오늘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근력 운동은 실제로 하신 분이 여기 보시면은 한 근력 운동 한다고 한 게 남자는 한 4명 중에 1명, 여자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나이 드시면은 이제 약간 뭐 걷기 정도로 끝나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런 좋은 점이 많은데 넘어지는 것도 막고 뭐 뼈 노화나 식욕도 좀 올리고 이런 다 근거 있는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거죠. 독립적인 생활. 자식한테 안 기대고 내 스스로 밥 먹고 옷 입고 화장실 가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이제 잘 지내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운동이세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뭐 꼭 오래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자존감을 갖고 내 스스로 열심히 이제 지내보자. 뭐 굳이 자식한테 이렇게 손 벌리지 말고 그 생각으로 딱 운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가 드시면 개인차가 크다. 폭이 넓다. 그래서 젊을 때 생각해서 내가 이제 오늘 강의 듣고 갑자기 이제 운동해야지 해가지고 내일부터 갑자기 막 운동 열심히 해버리시면은 다치는 경우들이 생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은 이 질병과 신체 능력에 맞게 내가 질병이 많은데 너무 세게 하면 또 다치니까 만약 그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있으세요. 사전 평가 설문지 같은 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운동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또는 이런 운동만 하라고 했던 분들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 말 들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운동할 때 내가 운동을 좀 했는데 가슴이 아프다거나 운동을 안 하는데도 조금 걷는데도 막 가슴이 아프고 하시면은 혹시나 심장질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한번 만나고 운동 같은 거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가 심하거나 내가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다면은 선생님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한다면 무리하지 말자. 일단은 이건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제 운동을 해야죠. 아까 너무 이제 못하더라도 최소한 스트레칭 같은 거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걷기를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하는 게 좋은데 조금 더 나아가 보자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걷는 거 숨이 안 차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산책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의 기능을 올리냐고 하냐면 기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가 조금 더 발전하려면 약간 숨이 차야 돼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좀 걸으셔야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걸으셔서 조금 숨이 차서 옆에 사람하고 말할 때 조금 힘든 정도의 강도는 돼야 기능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한 그 정도까지는 하시는 게 좋고 여기 이렇게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균형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 유산소야 아실 거고요. 뭐 조금 달리기, 수영, 뭐 조금 빨리 걷기 이런 게 되겠고 근력 운동은 제가 그 다음번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 거고 유연성이야 스트레칭 하는 거죠. 근력 운동할 때 스트레칭 한 10분 정도 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균형 운동은 아까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것도 아까 잠깐 보여드리고 그래서 예시를 이거 이 노인의학 하시는 이제 분당서울대병원 김광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거 괜찮아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자면 유산소 운동 월, 수, 금은 유산소 운동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근력 운동을 뭐 한 30분쯤 하는데 유연성 운동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하고 10분 하고 근력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균형 운동 이거 이제 좀 이따 보여줄 거를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하루 정도 하고 하루 정도는 쉬고 약간 이런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근력 운동은 물론 이제 헬스클럽 가서 역기 같은 거 들고 뭐 이런 거 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그거는 약간 다칠 수도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한다면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거라든가 의자에 앉은 상태로 하시는 게 이렇게 다리를 뻗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팔 올리는 동작
다리 드는 동작 이런 것들도 다 근력 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기보다는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자가 이제 그거고요. 균형은 이제 뒤로 걷거나 옆으로 걷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걷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균형 운동이 되죠. 근데 단순히 앞으로만 걷는 거 말고 옆으로도 걷고 뒤로도 걷고 한 발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게 균형 운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간략간략하게 그래도 좀 이런 걸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흡연과 음주. 노인 생활 습관 연구라는 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상자를 보시면 70세에서 90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아, 내가 70인데 이제 와서 담배 끊으면 뭐해?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고, 아니, 뭐 이제 술 먹다가 그냥 먹지 뭐, 굳이 뭐 내가 안 먹어야겠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70세에서 90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남자 1,500명, 여자 830명. 그래서 10년 동안 관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생활 습관, 지중해식 식사를 하고, 지중해식 식사는 그 뭐 생선 많이 먹고 견과류 많이 먹고 채식 위주로 하고 그런 거고 와인도 한두 잔 하고 적정 음주, 신체 활동 아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담배 안 피시는 거 이런 특징을 갖고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쭉 봤죠. 10년 동안 봤는데 예를 들어 이건 겁니다. 지중해식 식사를 하면 사망률이 떨어지고 한 20%, 25% 떨어지고 심장혈관 질환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떨어지고 암은 사이가 없지만 다른 문제에 대한 악화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도 이런 건강 생활을 하면은 오래 산다는 얘기죠. 신장질환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전체 요 네 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은 10년이 지났을 때 그 그룹에서는 10명 중에 돌아가신 분이 2명이라면 이거를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5명이 돌아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이런 게 도움이 된다. 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이런 게 도움이 된다. 담배는 이건 또 다른 연구예요. 65세, 69세 연령을 또 이제 16년 동안 봤습니다. 결국 사망률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끊는 게 확실한 이득이기 때문에 이제 끊는 게 좋고 사실 스스로 끊기가 좀 힘들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희 가정학과로 오셔서 그런 금연 약이나 이런 걸 한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 손주들 보면은 이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예. 손주 안고 싶으시면 담배 끊고 오라고 요즘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신 분들이 있고 음주, 술도 물론 술 안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술도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수분량을 감소시키고 인지 기능에도 영향 주고 소변 나오게 하고 그래서 좀 괴롭죠. 그래서 술도 줄이는 게 좋은데 이거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 이거 몇 번일까요? 예. 한 번 마실 때 최대 마실 수 있는 양 1번. 예. 1번입니다. 한 번 마실 때 연세가 이제 65세가 넘어가시면 권장하는 거는 두 잔. 너무 작죠. 한 병씩 다들 거뜬하게 드시겠지만 그래서 예,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일주일 동안은 얼마일까요? 일주일 동안은? 3번, 3병. 관대하시네요. 답은 마찬가지로 사실 1번입니다. 안타깝지만 한 병이세요. 예. 이게 이제 여자 기준이 이렇고요. 남자 기준 이제 65세 이상 노인과 여자 기준이 이렇습니다. 한 번에 2잔 이내, 일주일 총합은 한 병 이내. 보통 한 병이 한 7잔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2잔 이내로만 드시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다. 물론 여기서 너무 약하신 분들이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드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루 2잔 이내, 한 병 이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사실 건강기능식품 되게 많잖아요. 예,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건강기능식품이 사실은 식품이니까 끝에 붙어 있는 게 식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작용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부작용이 없는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서 물어보면 한 5개씩 드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왜냐면 TV 요즘 광고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5개씩 먹으면은 그 건강식품 때문에도 우리 몸에 간이랑 콩팥에서 그걸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건강식품 말고 다른 약들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물하고 상호작용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먹는데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간기능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출혈 경향성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많이 드시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먹는 게 사실은 좋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사실 저한테 계속 뭐 먹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건 사실 하나 정도 먹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아까 그 영양소 관련해서 우리가 뭐
과일이나 채소나 늘상 잘 챙겨 먹는 건 아니니까 그거 먹어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거 좀 드실 만은 하고, 오메가3, 크릴 오일 말고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결국은 지방입니다. 예, 불포화 지방산이고 생선 대신 먹는다. 내가 생선 별로 안 먹고 하면 오메가3도 좀 먹을 수는 있고, 비타민 D는 그냥 이제 좀 낮은 분들이 워낙 많아서 얘는 이제 근육하고도 연관이 있으세요. 근육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드실만도 하고, 정장제는 아시죠? 프로바이오틱스 그 설사나 뭐 아니면 장 이런 거에 연관된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물론 이것도 근거가 매우 세냐, 양처럼 근거가 있느냐 하면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굳이 먹는다면, 나의 좀 약간 삶의 질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루테인이나 뭐 칼슘, 비타민 D 또는 뇌영양제, 이런 거는 사실 이런 황반질환이 있거나 골감소증, 골다공증 또는 치매, 뇌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라기보다는 약이죠, 약. 이거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루테인도 황반질환 없는 분들한테 먹었을 때 효과가 좋아진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이 뇌영양제도 사실 이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먹어서 이게 좋아진다는 근거는 없으세요. 이거 안 먹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내 인지기능이 괜찮으면, 인지기능 평가는 간단하게 가면 보건소에서 해줍니다. 그거 되게 그 간단한 검사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제 점수가 뭐 한다, 그러면 좀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다른 거 좀 맛있는 거 사 먹거나, 아니면 이제 PT 같은 거 가서 약간 이제 차라리 한번 운동하는 거 교육을 한번 받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약물입니다. 이거 사실 중요한데, 여기 평균 약물이, 평균 복용 개수 약물이 4개, 4.1개거든요. 여기 약 4개 이상 드시는 분 아마 좀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제가 보신 분 중에 약을 한 20개씩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약을 많이 먹으면, 사실은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서 그 부작용 없애려고 또 약을 먹고, 그러다 보니 약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쉽지는 않죠. 내가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말해서 먹는 약이라서 좀 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필요한 약 위주로만 먹는 게 중요하고, 이 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도 상호작용을 일으켰으니까 최소화시키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주치의한테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뭐,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냐, 의사가 필요하니까 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그 질병만 생각하면, 그 질병에서 약을 이제 조금씩 추가해서 조금 도움되는 효과가 요만큼씩 조금 늘어나긴 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몸을 약해지게 하는 거라면은 조금 이제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주치의 선생님한테 필요한 거 위주로만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한번 하시면, 자기는 약 먹는 거 좀 너무 많은 거 싫다 하시면 선생님이 그런 걸 조금 고려를 하실 거고, 두 번째, 처방전 받으신 거 있잖아요. 다 꼭 사진으로 찍어 놓으십시오. 가끔 이제 약품 봉지로 그냥 갖고 오시는 분들 계신데 봐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왜냐면 너무 비슷한 알약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을 갖고 와서, 예를 들어 새로운 데 병원에 가시더라도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확인해서, 약 개수가 많으면 아마 의사 선생님도 약간 좀 긴장해가지고 약을 최소화시켜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는 거, 약을 많이 먹는 것들이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제 아까 그 노쇠로 가는 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처방전 받아서 사진 찍어 놓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십니다. 이제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돈으로 면역력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그래서 이거 나이대 되시면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독감이야 뭐 매년 다 맞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폐렴국은 아마 거의 다 맞으실 테고, 대상포진 정도, 이 3개 정도는 그냥 다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대상포진은 이게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대상포진 한 90% 예방하고, 10명 중에 9명 예방하고, 대상포진이 무서운 게 이제 끝나고 나중에 피부가 좋아졌지만 그 피부 자리에 통증이 매우 심하게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90% 예방합니다. 나중에 이거 괜히 걸려가지고 아픈 것보다는 예방접종은 해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자식분들이 뭐 선물해준다고 하면 이거 맞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쓰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이상한 데 쓰지 마시고. 마지막인데요. 이거 다 아시죠? 뭘까요, 이거?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 앓다가 죽자. 이게 이제 사실 오늘 강의의 목적인데, 이 모든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 다 이런 거를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